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 뒤에 언론이 부동산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도의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진단과는 거의 정반대 이런 방향의 기사들인데요.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네. 한번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어떤 그 시장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는데요. 2년 반 동안 약 18번 정부의 18번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중에 10번 정책이 규제 정책이었어요. 네. 나머지 8번은 이제 그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있지만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는 대책, 네. 규제 대책을 동시에 내놨는데 대부분의 규제 정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수요 공급보다는 이제 가격을 통제하는 쪽으로 좀 일관하지 않았나.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왜곡되는 현상, 네. 가격이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동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럼 제가 그 보강 질문을 좀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안정화됐다라는 네. 발언 다음에 네.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 오른 건 맞다라는 이야기도 또 했거든요. 네. 이것까지 추가하면 현실 진단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부동산 자체가 자연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시장이 달라서 지역 시장을 이루고 이것이 또 전체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을 만들거든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나 지역 경제 침체로 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건 사실이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규제하면서 이제 가격이 또 상승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서울과 저 지방을 평균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기 평균 하향 안정세거든요. 네, 그런데 평균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점을 발생을 시켰냐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강남 같은 경우는 또 서울의 양극화를 만들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특히 전월세는 많이 안정됐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이 네.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돼 있어요. 근데 매매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전월세 가격입니다.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그 매매 가격에 대비해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이 청구제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총론을 좀 여쭤봤고 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좀 네.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당 지역도 이제 선정해서 발표를 네. 했는데 언론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네. 맞습니까? 네. 11월 6일 날 정부가 27군데 이제 지정을 했거든요. 네. 27군데 중에서 22군데가 서초, 강남, 송파입니다. 네.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대책인데요. 동별로 지정했던 이유는 오히려 핀셋 정책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네. 너무 이제 적게 지정했다는 반론이 있거든요. 적용 대상 지역이 더 많았어야 된다. 네, 예. 그 이유가 당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목동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군데 그 가능성 있는 지역이 빠졌단 말이죠. 규제되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취지가 분양 가격을 낮추면 기존 주택 가격도 내려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오히려 전문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분양 가격은 낮아지고 안정되겠지만 분양받은 가격은 다시 기존 주택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따라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럼 로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근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풍속가가 나타날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좀 더 그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도 연말 전에 좀 더 확대 지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가 조치가 나올 근데 거라고 만약에 보세요? 이제 추가로 지정하면 지정된 지역은 아무래도 좀 안정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지정하게 되면
사업성이 악화되고 예. 또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 공급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이 권 교수님께 대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 미니로 남궁근 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보유세를 확실히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고 네. 실제로 김상조 정책실장도 저번에 이제 그 기자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로도 먹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네. 요지의 발언을 했고 네. 언론은 이게 결국은 보유세 또 그러니까 그 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유세를 올릴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률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보유세가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지만 집값은 1억씩 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장기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보유세 인상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의 하강 국면에서는 예. 오히려 이 보유세가 시장을 또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데 보유세마저 비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 거래가 또 적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나 당장 주택 시장에서 보유세 인상은 예. 가격이 상승 국면은 큰 영향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네. 보유세 이게 나왔으니까 네. 지금 또 언론이 내놓고 있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2020년이 되면 종부세 폭탄이 터진다. 네. 그러니까 아주 그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이 네. 기사를 또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과장입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1년에 보유세가 3번 나옵니다. 예. 7월 달과 9월 달 그리고 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5월 달에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매겼는데 당신 6억 원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구별 합산이었죠. 네. 2017년도 MB 정부 당시 11월 달에 이 1가구 1주택은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난해부터 정부가 그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금년도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약 한 8% 이상 9% 가까이 올랐고요. 네. 공동주택인 공시가격도 역시 5.23% 올랐어요. 이게 이제 종부세 적용을 될 텐데 시가 대비 시중 가격 대비 평가 가격이 보통 68.1%입니다. 서울은 한 62%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에 공정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물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걸 80% 물리던 것을 이제 금년도 85%를 물립니다. 예. 다시 말하면 토지 가격과 아파트 가격인 공시 가격도 5%에서 9%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공정 가격 비율을 5% 더 가산하니까 10% 이상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2.5%가 더 올랐거든요. 토지 가격만 해도.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되는 게 정부의 보관은 2022년도까지 공정가액 비율을 100%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거기다 집가도 현실화 시키겠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세금이 나오는 게 문제인가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종부세 이야기만 나오면 집 한 채밖에 없는 노인분들은 어떡하니 이런 네. 얘기를 항상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종부세가 이제 부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9억 이상인가? 네.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집, 다시 말해 재산을 갖고 있다면 세금 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점? 근데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부유세에 해당됩니다. 네. 부자세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제 2005년도 그 고가 주택을 9억 원으로 잡았는데 네. 12년이 지난 지금도 9억이 고가 주택이냐? 또 하나는 이제 지난달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서울시의 중위권 평균 가격이 8억 7,27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균 가격이 9억인데 네. 이게 보유세 자체가 부유세가 아니고 예. 보통세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 물린다면 이것도 상향 조정해라.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단지 문제는 퇴직자나 은퇴자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살던 곳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렇게 은퇴자들이 강남에 많이 모여서는 않기 때문에 그건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고가 주택을 굳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은퇴 어떤 노후의 생활을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열어주는 정책 그렇죠. 대안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아니냐. 이게 직장에 가깝거나 또는 뭐 도심지에 살다가 아이들이 다 성장한 이후에는 네. 사실은 이제 평생 살 집으로 규모를 줄여가면서 도시 외곽이나 또는 편안한 집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길 계속 고집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가운데 하나가 30대가 네.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청약을 포기하고 주택 매입에 대거 나서고 있다고 네, 이런 네.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청약 가점이 지금 이제 주택 그 무주택 기간, 예. 그다음에 이제 부양 가족 수, 예. 그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예.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는데 예. 84점 만점입니다. 서초강 같은 경우는 70점 가까이 돼야 됩니다. 예. 이번에 그 서초의 그 한신 아파트, 반부 아파트 우상이죠. 예. 여기는 71점이 됐습니다. 거의 네. 만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는 무주택 기간이 짧잖아요. 네. 부양 가족 수도 적잖아요. 청약 통장 기간도 짧죠. 네. 그러니까 청약 그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부모의 힘을 빌리거나 또는 좀 외곽지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어떤 현상에는 기존 주택도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깔려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더 주택- 오르기 전에 그냥 차버리 사버리자. 네,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그 불안감과 예. 향후에 가격이 올라가겠다는 기대감. 거기다 저금리가 또 여기 한몫하고 있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또 30대보다는 40대가 또 40대도 50대가 대출 받기 더 어려워요. 대출 받기 쉬워지니까 아마 구매로 돌아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진짜 부동산 진짜 어렵네요. 9139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이익 본 사람의 물량이 나오게 하고 네. 그 후에 보유세를 올리면 됩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1가구 다주택자 특히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랑 소득세 그 부과가 62%나 됩니다. 예. 2주택은 52%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그 정부가 지난 재작년이죠. 2017년도 18년도 4월까지 이걸 팔지 않으면 중과세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엔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던 겁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니까 못 팔게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참에 이제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까 좀 퇴로를 열어줘서 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로 이창준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강화로 부동산 안정화 못하는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분양권 전매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요,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분양을 받고 전면의 제도가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를 줄여주면 네. 오히려 보유세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예. 당장 그 양도소득세를 줄이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너무 또 늘어나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네. 막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어찌 보면 처음 드려야 되는 질문이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개념 정립일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한 그 확인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안정화의 목표가 네. 더 오르게 하는 걸 막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안정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실 이해해야 되는 부동산 거예요? 시장 자체는요, 다른 재화와 달리 그 갑작스럽게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물가 상승 정도만 오르면 돼요. 그래요. 낮아져도 안 되고 예. 이게 너무 낮아지면 이제 그 관련 업종이 다 침체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정도는 상승이 돼야 투자 가치로서 또 네. 사용 가치로서 그 효용성을 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도 물가 상승 정도를 이렇게 오를 수 있고 공급을 늘려서 수요 공급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그 판정하는 기준으로 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네.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목표도 그렇게 잡으면 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들었는데요. 역시 시간이 짧네요. 나중에 좀 다시 네. 한번 네. 도움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